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죠? 그래. 저희 아파트는 그 1층이 그 세탁실? 네, 거기가 얼어가지고, 2월 중순까지는 세탁실 쓰지 말라 그러는데, 1층이 막혀가지고. 뭐, 피해는 없으신가요? 저희 아파트만 그런가 보다. 후진 아파트라서. 세탁기를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빨래. 그럼 주말에 그럼 제가 해야 되겠네. 아무튼 뭐 세탁실 배관이 다 막혀가지고 안 된다 그러네. 오늘 진도 257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예. 자, 이제 5장에 중겹 3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중겹 3. 이쪽 장에서는 이제 그 손해배상 파트도 다룰 거고요. 이쪽에서 매년 하나 정도 나오고, 또 우리 중개 보수 파트에서 매년 2문제, 그리고 금지 행위라는 부분도 배우는데 거기서도 매년 2문제, 그리고 또 개공 등의 교육제도가 또 있는데 거기서 매년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전체 한 6개, 7개 뭐 정도 출제되는 비교적 중요한 그런 장들이죠. 1절에 이제 개공 등의 기본 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실 때 과목 중에 우리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그죠? 도덕, 도덕이 윤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저녁에 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뭐 전철을 탔다. 근데 이제 자리가 이제 모처럼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근데 앉자마자 다음 정거장에서 할머니가 타셨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타셨는데,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돼요? 아니면 죽은 척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양보해 드려야 되겠죠? 그게 뭐죠? 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양보를 해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9조 1항을 한번 좀 읽어볼 건데, 우리가 윤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요. 1항 개공 및 소공, 그 주어에다가 연결해서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연결해서 밑줄 해주시고, 그 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죠?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개공 중에는 부직 개공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공통점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얘네들 둘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3가지 윤리적 의식이 필요한데, 첫째가 품위를 유지해야 돼. 거기다 우리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1번 한 번만 잡아볼게요. 우리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신의 성실에다가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공정중개 밑줄 하시고 3번. 그러니까 3가지 윤리적 의무가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품위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관청에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윤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29조 2항은 한 항 차인데 주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렇게 이제 주어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이라는 주어로 바꾼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바꿨을까요? 중개보조원 때문에. 그래서 1항에는 중개보조원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함이고, 2항은 중개보조원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고요. 중개보조원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하는 말을 우리 뭐라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등은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우리 한번 채색 한번 해볼게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사실 윤리적 의무이거든요. 거긴 동그라미 4번 해주시고요.
이것도 윤리적 의무인데 이 윤리는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떤 내용이 다르냐면 아까 우리 29조 1항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순수 윤리니까. 근데 2항 부분은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비밀을 누설한 것 때문에 해서 이거는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비밀은 그러면 언제까지 지켜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업공인 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뭐한 후까지 떠난 후까지 또한 같다. 그럼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무기한적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거기 끝에다가 이제 우리 2항이죠. 29조 2항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요거는 제재 있어요. 그래서 제재가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냐면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요 형벌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범죄가 아무 때나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반대 의사가 있으면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우리 무슨 죄라고 하냐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좀 특이한 범죄라서 중요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글자 그대로 풀으면 이런 말이에요. 의사에 반해서 그렇죠? 의사에 반해서 뭐 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는. 그럼 여기서 의사는 누구의 의사? 피해자의 의사를 말하고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그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뒷장 하나만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윤리적 의무 1번, 2번, 3번까지 이제 공정중개까지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보셨던 건데 양가로 4번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거 있죠. 그죠? 거기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아까 우리 29조에서 본 적이 없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29조에서 본 적 없던 거를 이제 그 성관주의 의무를 이제 교재에 실어놓은 이유는 명문화되지 않은 즉 비명문의 의무가 되고요. 그러니까 조문이 없는 의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면 판례가 지속적으로 이런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상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전체에 그 5가지 윤리가 있어요. 전체 5가지 윤리. 한번 좀 모아 보면 첫째 뭐 있죠? 품위유지. 두 번째는 신의성실의 의무. 그리고 세 번째가 공정중개. 그리고 네 번째가 비밀 준수 의무.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야?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총 5가지의 윤리적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처벌이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비밀 준수의 의무. 이것만 처벌이 있고 나머지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실 거고요.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뭔가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핸드폰 좀 잠깐만 빌려봐 주실래요? 저한테? 예. 자, 이 핸드폰을 제가 이제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잘 관리해야 되죠. 그 잘 관리가 바로 뭐예요?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관리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를 제 핸드폰처럼 관리해야 되나요? 저는? 아니에요. 왜? 이게 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관주의 의무는 자기 것처럼 자기의 사무처럼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남의 거. 남의 거를 관리하는데 아무튼 기울이를 최소한의 주의 정도. 뭐 그런 걸 선관주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무, 타인의 물건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의무를 뭐라고 한다고? 선관주의 의무.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 정식 명칭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처럼 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내게 아닌데 어떻게 내 것처럼 해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비밀준수 쪽에 2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양가로 3번에 신의 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이런 말 나와요. 신의 성실의 원칙과 비밀 준수 의무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례를 하나 좀 드려볼 건데요. 이 사례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출제도 잘 되는 편이고요. 또 실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적어 놓으시고 자 어떤 집이 하나 이제 있었는데 이 집에서
누가 살인을 저질렀냐면 오원춘이라는 애가 있었었는데 오원춘 혹시 아세요? 예.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있다가 찾아보시고 예. 오원춘 사건,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수원시에 가면 세류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제가 이 사건을 꺼내냐면 이게 지난주에 또 뉴스에 나왔어요. 이제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 아직도 이 집이 안 팔렸대. 이 사건이 난 지 몇 년 됐는데 이 집이 안 팔렸대. 집 소유자가 매물로 내놨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게 신문에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세류동 이 집이 있는 동네 있잖아요. 동네 자체가 거래가 안 됐대.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예. 그래서 이 동네가 완전히 슬럼화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러면 이 집을 누군가는 소유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얘는 이제 세대로 살던 놈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이 동네에서 뭐 중개업하는 계공한테 이 집 팔아달라고 매물로 진작에 내놨을 텐데 매도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이 집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 뭘로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비밀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계공은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지켜야 줘야 돼? 비밀. 이거를 말해주지 말아야 될 의무가 생겼죠. 근데 외지 사람이 하나가 온 거예요. 예,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반적인 집값보다 반 가격으로 나왔대. 신문에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반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좋은 물건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해야 돼. 아니면 이 집에서 뭐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 비밀을 지켜야 돼? 아니면 얘기를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설명은 지난주에 확인 설명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구체적 방법이 성실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윤리적 의무 중에서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할 때 뭐를 지켜서 설명을 해야 돼? 신의 성실을 지켜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신의 성실의 의무와 비밀 준수 의무가 충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의를 다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신의를 다한다면 뭐를 하는 게 맞아? 설명을 하는 게 맞고 이 사람한테 또 신의를 지킨다면 비밀을 지키는 게 맞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비밀로 지킬 거예요? 아니면 말을 할 거예요? 말을 할 거가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경중을 따질 때는 이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를 우리 제왕적 규정이라 그래요. 예, 제왕적 규정. 제왕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붙이는 말이죠? 제왕 이런 말은 누구한테 붙이는 말이에요? 황제한테 붙이는 말이죠. 예? 왕 중에 왕이다 이런 뜻이니까 황제한테 붙이는 말이라.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제왕적 규정이라 그래요. 이거보다 으뜸인 규정은 없다. 예, 그래서 가장 으뜸인 규범이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그러니까 비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신의를 지키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처벌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여백에다 이것도 하나 좀 같이 적어 놓을게요. 비밀 누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책이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첫째는 신의 성실 의무와 충돌할 때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안 지켰는데 왜 안 지켰어? 뭐 하려고?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을 안 지켰다. 이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반의사가 있을 때도 역시 처벌하지 않아요. 반의사 있을 때. 이건 반의사가 있으면 왜 처벌하지 않냐면 이게 중요한데 이 죄 자체가 무슨 죄예요? 반의사 불벌죄니까 피해자가 뭐를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공익적 측면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떤 집 하나 이제 나와서요. 매물로 나와서 그 집을 우리 조사할 수 있잖아요. 조사하러 갔는데 그 집 아들이 젊은 아들이 흰색 가루를 먹고 있는 거예요. 흰색 가루를.
흰색 가루 뭔지 알죠? 예, 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왜요? 그거 우리 업무를 하다가 그 집 아들이 흰색 가루 먹는 걸 봤는데 우연한 기회에. 근데 그걸 왜 신고해야 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니까 남의 집 사생활인데 왜 그걸 신고해야 되지? 응? 그게 공익적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 집 아들이 흰색 가루 먹고 환각 상태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집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자기만 뛰어내리면 상관없지만 뭐 할 수도 있어 또. 집에 막 불을 지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건 다분히 뭐야 공익적 측면이니까 그런 거는 신고하거나 뭐 혹은 경찰관서 같은 데 가서 증언을 한다든지 뭐 국회 청문회 같은 데 나가서 뭐 우리 뭐 내 어떤 본 거를 뭐 말해준다 이런 거는 다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60페이지 2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제목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쓰세요. 예, 우리가 이제 불법행위를 하면 책임져야 되죠? 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는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러냐면 민사. 민사가 바로 뭐예요? 손해배상 해주는 게 민사 책임이죠. 그리고 또 민사 말고 우리 지난번에 책임 배울 때 무슨 또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형사. 형사는 어떻게 하는 거? 징역, 벌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형사 책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있죠? 행정상 책임. 뭐 취소 묻거나 정지 묻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 우리 민사 책임만 좀 먼저 볼 겁니다. 30조 1항 개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고의과실에다가 고의는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예측하고 하는 거 과실은 그런 걸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위법한 행위 이런 게 발생되는 것을 과실이라고 하고 그걸로 인하여 인과관계죠.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되면 그 손해를 뭐 할 책임이 있대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라고 했죠? 우리 채색한 부분이 고의과실. 그래서 우리 1항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이런 책임을 소위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과실 책임. 이렇게 일단 적어주시고 2항 갑니다. 개공은 자기의에서부터 채색합니다.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까지 채색할게요.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를 이렇게 제공했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사무실 빌려줬다는 거지. 사무실을. 사무실 빌려주는 이유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손해를 뭐 할 책임이 있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고의과실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고의과실이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라? 손해배상을 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책임이라고 하냐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과실 원칙에다가 무과실 책임 예외도 있네요. 그럼 우리는 무슨 책임과 무슨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민법상의 원칙은 과실 책임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몇 번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3항도 볼게요.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에다가 채색 한번 하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요. 뭐 하고 운전하죠? 보험 들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험 들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보험만 들어라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독점으로 보험에서 좋은 일만 시키니까 두 번째 줄 가운데 보험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 좀 넘어가다 보면 공제라는 말 나와요. 공제 동그라미. 또 끝부분에 가면 뭐 나오죠? 공탁, 공탁 동그라미. 그 세 가지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보험, 공제, 공탁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세 개 다 하래? 아니면 셋 중에 하나 하래? 셋 중에 하나 택일해서 할 거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험하고 공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공탁은 개공이 손해배상금으로 이제 그 예치해야 되는 금이 있거든요. 돈이 있는데 그만큼을 현금으로 맡겨놓는 거를 공탁이라고 해요. 현금으로 맡겨놓는 거 공탁소에다가. 그런데 상황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 공탁한 공탁금은 그러니까 현금으로 맡겨놓은 돈은 뭐 이런 얘기야.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뭐 하면 안 된대. 회수할 수 없다. 왜 회수할 수 없대? 손해가 좀 늦게 나중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 몇 년까지는 회수하지 마. 3년까지는 회수하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항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사항은 잘 보시면 시효의 기능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효. 무슨 말이냐면 손해배상을 받을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몇 년이 넘어가면 공탁금을 못 받아. 3년 넘어가면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개공이 찾아가거나 가족들이 찾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탁금 청구권. 그죠? 공탁금 청구권의 시효는 몇 년? 3년일 수밖에 없는 거죠. 3년 안에 찾아라.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지니까 얘를 두 자로 뭐라 그래? 시효. 소위 이제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5항 갈게요. 우리 이제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 건지를 설명해 주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 주래. 자, 우리가 가령 1,000만 원짜리 TV를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00만 원짜리 TV를 하나 샀어. 그러면 우리 뭐 해주죠? 삼성전자 거 샀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뭐 해줘? 품질 보증서 써주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1,000만 원짜리 그 TV보다도 10배, 1,000배 비싼 부동산을 살 때 품질 보증서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 그건 누가 해줘야 되냐면 매도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개공이 해줘야 되는 거야. 왜? 개공이 뭐 했으니까? 중개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관계 증서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5항 맨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가 제재가 좀 중요한데 요게 제재가 생각보다 좀 약해요. 요게 이제 뭐냐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어저께부터 중개 보수 내려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뭐 일부 인터넷 신문에 막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 보면서 댓글을 좀 봤거든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중개사무소 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 거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올린 거야.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한다고 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야?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인터넷상에서 직거래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인터넷에서 직거래하는 것도 책임은 누가 질 거야? 자기들이 져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뭐를 알아서 책임을 져주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댓글들을 달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달았어요. 뭘 좀 생각하고 다르라고.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좀 생각하고 다르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자, 5항은 그 책임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5항은. 근데 그 5항의 책임 부분은 쉽게 말하면 제재만 잘 아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줄 건데 그걸 설명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 무슨 책임진다고?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것만 좀 기억하실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은 과실 책임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뭐 그런 정도 참고만 하시고 일단 다시 말씀드릴 거고 하단 쭉 내려오시면 개공의 손해배상의 범위 해가지고 맨 마지막 줄에 색깔 약간 바뀐 데 보니까 전손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잡고요. 뒷장 넘겨보세요. 업무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네 번째 줄에 설정한 범위 안에서 배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도 역시 채색하시고 별표해 주신 다음에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를 좀 잠깐 가보실 거냐면 273페이지를 좀 잠깐 가봅니다. 273페이지 한번 가보시고 하단에 삼각형 그림 하나 나올 거예요. 찾으셨죠? 거기 그림을 좀 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놔봐요. 삼각형 꼭지점에 개공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보증기관이 있는데 보증기관에는 세 개가 있잖아요. 뭐 있지? 보험, 공제, 공타. 근데 개공이 여기다가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예컨대 1억짜리 가입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1억짜리를 가입했어. 보험으로 1억 가입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뢰인이 한 명이 있었고요. 개공의 뭐로 인해서 고의 과실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뭐가 발생이 됐어요? 손해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손해 입은 의뢰인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손해가 자그마치 3억이 발생이 된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얘는 1억짜리 보험 들어놓는데 손해는 3억이 발생이 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뢰인은 개공한테 청구할 때 얼마 달라고 청구할 거냐 이거예요. 3억 다. 왜? 3억 손해 봤으니까 전 손해 청구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내가 손해 본 게 3억이니까 여기다 3억을 청구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개공이 무자력이에요. 무자력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거야. 3억은 고사하고 3천원도 없어 얘한테. 그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최후의 수단이 뭐 있어요?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때는 얼마를 청구할 거냐? 1억만 청구해야 되지. 왜 1억만 청구해야 되지? 가입 범위가 설정 범위라고 하는데 그 가입 범위가 얼마야? 1억밖에 없고요. 보증기관의 채무는 1억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1억만 청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가 칠판에 적은 사례는 얼마밖에 배상이 안 된다는 거네. 1억밖에 안 돼. 개공이 만약에 무자력이면 해서 요즘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이제 출입문에 이렇게 보면 책임보험 3억 원 가입 없소. 뭐 5억 원 가입 없어. 이런 거를 이렇게 홍보하는 개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제 사고가 터지면 이게 좀 크게 나가니까 누구를 끼고 계약하는 게 안전하겠다. 개공을 끼고 계약하는 게 안전하고 그 개공 중에서도 어떤 개공? 보험 많이 들어오는 개공이 훨씬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일종의 자기들도 보험 들어오는 거지. 뭐 잘못해가지고 임대차 보증금 떼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거래대금 전체를 다 떼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앞장 다시 오시고 263페이지에 오시면 상단에 참고해가지고 최근 9년간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적게는 뭐 한 100건대 초반에서부터 많게는 200건대 후반까지 막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상당히 사고가 많이 터진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사고가 별로 안 터지는 것 같잖아요. 상당히 많이 터지는 거고 여기에 잡히지 않은 사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차 운전하다가 내가 앞차를 충돌한 거야. 뒷차인데. 그러면 뒷차가 100% 과실이잖아. 그러면 뭐 범퍼가 깨진 거야 살짝. 해서 범퍼 수리하는데 만약 50만 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보험 처리할래요? 그냥 여러분 돈으로 물어주고 말을 해요. 왜 물어주고 말죠? 보험료가 차년도에 할증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보험이니까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잡히지 않는 지급 건수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의외로 많이 터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이 성립 요건은 제가 칠판에도 한번 좀 메모 한번 해드릴 건데 요거는 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을 한번 볼게요. 이 성립 요건이라는 건 하나라도 빠지면 손해배상 해줄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네 가지들이 다 해당이 될 때만 책임지는 거죠. 일단은 원칙적으로 우리 개공이 무슨 책임진다 그랬어요? 과실 책임. 그리고 예외적으로 무슨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중개 행위가 있었어요.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개공한테. 그러면 개공은 과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네. 개공한테 고의 과실이 있었으니까 개공이 책임지는 거야. 이걸로 인하여 그러니까 인과관계, 그러니까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해서 누군가에게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해야 뭐 책임을 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이제 과실책임인데 과실책임은 내용 간단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무과실책임이 좀 중요하고 무과실책임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실 건데 첫째 중개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고용인한테. 고용인에게 무과실책임이 고의과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지? 개공이. 예, 개공이 책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개공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과관계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예, 또 결과는 있어야 되겠지. 손해가 발생이 됐고 이러면 우리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또 해주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우리 보셨던 거 30조 2항에서 사무소를 타인에게 뭐 했지? 제공. 사무소를 타인에게 이렇게 빌려준 거야. 그리고 중개행위가 있었어요. 누가 중개행위를 했죠? 타인이. 누군지는 모르나 타인이 중개행위를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즉 인과관계 손해가 발생이 된 건 똑같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소를 빌려주면 무슨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과실 책임. 그럼 우리는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잘못으로 손님한테 사고가 발생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최소한 무슨 책임을 부담하는 일을 좀 막아볼 수 있도록 해야 돼. 무과실 책임. 그러면 고용인을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 문제. 고의과실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뭐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사무실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제 날 엄청 부졌잖아요. 눈 왔어요? 비 왔어요? 여기 강동은. 눈 왔어요? 그러면 막 어제 같은 날 중개사무소에서 뭐 하면 딱 좋아요? 고스톱 치면 딱 좋죠. 날 굳은 날 중개사무소에서 고스톱 치면 딱이잖아. 왜 웃어요? 해봤구나. 그래요. 근데 이제 어제 중개사무소에 이제 있는데 개공에 친한 친구들이 4명이 온 거야. 해서 야 이제 우리 여기서 고스톱 좀 치자 오늘 날도 굳고 그러니까 그냥 가게문 일찍 닫고 했는데 개공이 안 돼. 나 오늘 집에 제사 있어. 해서 일찍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들은 안 가고 밤새 중개사무소에서 고스톱을 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소를 빌려준 거야, 개공이. 뭐 하라고? 고스톱 치라고.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때까지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야. 해서 너네 빨리 가. 이제 영업해야 되니까.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안 가겠다는 거야. 너 왜 안 가? 그랬더니 100만 원을 줬대. 밤새 10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물어달라는 거예요, 개공한테. 왜 물어줘? 라고 했더니 너 30조 2항을 위반했다는 거야. 이게 30조 2항이잖아. 여러분이 30조 2항을 위반했는지 한번 보세요. 30조 2항을 위반했으면 물어주는 게 맞고 30조 2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물어줄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럼 30조 2항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고스톱 쳤지 중개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 사무소를 빌려줬다라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가 사무소에서 뭐 했다는 게 중요해. 중개 행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행위 때문에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265페이지로 오시고요. 상단에 2번 제목에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보통 이거를 불법성이라고 부르는데 불법성의 정도가 가장 강한 게 고의입니다. 이 불법성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게 뭐겠어요? 과실이야. 그래서 불법성의 정도가 가장 세면 고의, 가장 약하면 뭐라고? 과실. 근데 이 과실이 가장 약한 과실이 있어요. 그걸 경과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의 경자는 보통 생략하고 과실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고의하고 경과실이 끝에서 끝인 거야. 그런데 중간에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중과실이라 그래. 그 중간의 과실을 중과실. 그러면 등호로 한번 연결하면 불법성은 이렇게 세지는 거야. 가장 센 게 뭐? 고의. 중간 게 중과실. 경과실은 가장 낮은 거. 불법성이 가장 낮은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과실에는요.
어떤 과실을 얘기하는 걸까요? 중과실, 경과실. 어떤 과실을 말할까? 응? 자,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이 과실이 중과실이면 얘는 빠진다는 얘기야. 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경과실 원칙이다 이런 거죠. 이거 경과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경과실, 가벼운 과실, 조금만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다 책임지라는 거야. 그럼 여기 과실에는 중과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경과실도 들어가는데 중과실 왜 안 들어가겠어? 고의는 들어가지. 당연히 고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 이걸 과실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266페이지 가시면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한다는 말의 의미는 고소득탁 같은 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중개행위가 누군가에게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 손해 발생. 오른쪽에 4번을 보면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라고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는 루트가 두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칠판 잠깐 볼까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 청구하는 루트가 있지? 의뢰인이 개공한테 청구하는 루트가 있는데 요거는 장기 10년, 단기 3년 요 둘 중에 하나가 시효예요. 그러면 10년이 길잖아요. 길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장기. 3년은 짧잖아요. 이거 몇 년? 단기. 그래서 이거 채권이야, 채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 달라고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채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장기 몇? 10년, 단기 3년. 이렇게 안에 청구하면 되고 보증기관이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있다 그랬지? 보험, 공제, 공탁. 아까 공탁 몇 년이라고 그랬죠? 3년. 근데 보험, 공제도 다행히 다 3년이야. 그래서 이것만 기억할 거예요. 시효는 보험, 공제, 공탁 무조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청구해서 받아야 돼. 3년 넘어가면 보증기관은 배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뭐 완성했으니까. 시효 완성됐으니까. 해서 소멸시효는 요것만 기억할 거라는 건. 보험, 공제, 공탁은 3년이라는 건. 그것만 좀 아시고. 중간에 뭐 기산점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뒷장 넘기시고. 268 손해배상 책임 보장 관련해서 우리는 아까 뭐 하기 전까지 보증을 꼭 하나 해라고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이었고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지? 3가지. 보험, 공제, 공탁. 아까 공탁은 말씀드렸고요. 보험하고 공제만 좀 말씀드릴 건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막 수만 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보험회사에 다 가입하면 보험회사 좋은 일만 시키잖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그 가입 대상자가 많으면 자체적으로 뭐를 만들어도 괜찮아. 보험을 하나 만들어도 되잖아.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보험, 그걸 두 자로 뭐라고? 공제라고 해. 그러면 뭐하고 뭐는 같다? 공제하고 보험은 같다. 판례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 하시고 그거 별표 하나 할게요.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공제제도의 보증보험적 성격. 그 말은 뭐가 뭐에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요. 공제가 보험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이 공제에 포함된다 이러면 안 돼. 그럼 이상한 말이 된다고. 보다 넓은 개념이 뭐야? 보험. 보험이 이제 그 넓은 개념이죠.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들한테 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아들을 닮았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망발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망발이죠. 제가 아들을 닮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공제하고 보험이 어떤 관계라고요? 공제가 보험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에 보면 업무보증 설정 금액이 있는데 거기다 우리 별표 한번 해요. 그게 좀 중요하고 법인인 개공이 있는데 법인인 개공은 얼마의 보증을 설정해야 돼? 2억. 2억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하나 둘 때마다 얼마 추가? 1억 추가. 거기는 채색하시고 따로 별표 한번 할게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어느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200개 설치했대. 200개. 그러면 그 법인의 보증 총액은 얼마 이상? 202억 이상이어야 해. 202억. 왜 202억?
분사무소 200개니까 200억에다가 주된 사무소 2억은 별개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202억이라고 답변하셔야 돼. 개인은 얼마만 하면 된대? 1억. 거기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농업협동조합까지만 우리 시험 범위니까 뭐 밑으로는 안 보셔도 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우리 중개 대상물 중에서 뭐만 중개하냐면 농지만 하거든. 예, 그래서 얘는 위험률이 좀 낮아요. 네, 뭐 다른 건 안 하니까 농지만 하잖아 오로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만 설정한대? 1,000만 원. 예, 1,000만 원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그게 좀 잘 나와요. 지역농협동조합만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1억 아니면 2억이다. 자, 뒷장 가시고 270페이지 4번 주제의 보증의 변경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방법의 선택 범위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중에 우리 하나 선택할 수 있죠? 보험, 공제, 공탁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여기에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에다가.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에서 뭐로 바꾸려고 하냐면 보험에서 공제로 바꿀 거거든요. 어떻게 바꿔요? 보험에서 공제로 바꾸려고요. 어떻게 바꿔야 돼? 보험이 일단 유효한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나를 해? 공제를 가입해. 그럼 공제가 뭐가 되는 거야?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일순간 나는 보증이 2개가 되는 거네? 금액으로 말하면 더블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더블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보험을 해지하면 되는 거지. 보험 해지. 이렇게 하면 이게 없어지잖아. 그럼 내가 뭐로 바꿨어? 공제로 바꿨지.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바꾸면 안 돼? 보험 먼저 해지해.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끝까지. 안 된다는 거 좀 이따 얘기하고. 먼저 해지하고 오늘 같은 날 공제를 가입하려고 해. 오늘 먼저 해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11시 됐는데 11시에 해지하고 12시에 공제 가입하려고 해. 안 돼. 그 1시간이라도 간극이 생기면 안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겹치는 건 되는데 간극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면 기간 만료에 의한 재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험하고 공제는 실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입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뭐가 도래해? 만료일이 도래해. 1년에 한 번씩.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지. 근데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가운데 만료일까지에다가 채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다양한 이제 뭐 그 함정들이 걸리는데, 예를 들자면 만료되는 즉시 OX X, 만료되기 전 OX X, 만료되기 전 이러면 안 돼. 만료일까지가 정확하게 맞아. 그러니까 만료되는 전 이러면 만료되기 전에 하라는 얘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언제까지? 만료일까지만 하면 돼.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민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중개 행위가 있을 때. 이러면 무조건 무슨 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고, 예를 들어 볼게요. 개공이 어제 같은 날 이제 한방눈 많이 왔잖아요. 근데 개공이 출입문을 딱 여는 순간 길 가는 행인이 출입문에 딱 이마 부딪혔고 이마가 막 까지고 막 이런 상처를 좀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 보증기관에게 취료비 물어달라고 할 수 없지. 왜? 그건 중개 행위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럼 그 취료비 무슨 법에 의해서? 그건 민법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지 뭐.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71페이지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면 보증금액의 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전한다는 건 이렇게 다시 채워 넣는다든지 없어진 거를 다시 만든다든지 이걸 이제 보전이라고 하는데, 보험, 공제, 공탁으로 손해배상을 해버리면 보험과 공제는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1억을 지급하면 없어지잖아. 그러면 며칠 안에 다시 가입해야 되겠어? 15일. 거기 15일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러면 공탁은 찾아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찾아간 돈이 생기면 부족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며칠 안에? 15일. 무조건 15일 안에 다시 가입을 하든가,
아니면 채워 넣든가 예,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뭐 이런 얘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내려오면 구상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상권 잠깐 볼게요. 칠판 잠깐 봐주시고 자, 고용인이 고의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이 된 거야. 그럼 우리 개공인 책임 있어 없어? 있지. 고용인은? 얘도 있어. 얘도 책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청구해도 되고 누구한테 청구해도 괜찮아. 개공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고용인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채권자가 개공을 선택한 거야. 해서 얘가 손해배상을 다 해줬어. 얘가 이제 소위 말하면 전 손해를 배상한 거야. 얘를 선택받았으니까.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왜? 내가 잘못 안 해서 억울한다기보다는 내가 혼자 다 갚아서 억울한 거야.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랑 같이 갚을 건데? 얘랑. 예. 그러니까 이 개공 입장에서는 얘한테 뭐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6번 제목 밑에 보면 부진정 연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부진정 연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연대 책임에는 진정 연대라는 게 있고요. 부진정 연대라는 게 있거든요. 결과는 동일해. 어차피 얘네들은 다 연대해서 뭘 갚는다라는 건 동일한데 처음에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이 좀 달라. 그래서 그거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들이 사업하고 싶대요. 누구한테 와서 얘기해? 아버지한테. 왜? 그냥 지가 혼자 사업하면 되지 왜 아버지한테 와서 사업한다고 얘기하지? 돈 때문에 그렇죠. 뭐. 그래서 자기가 사업하는데 돈은 누구 보고 대달라는 거야?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돈 있다에 없대? 없다고 만약에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아버지 돈이 어딨냐? 아버지 은퇴했는데? 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해? 아버지 집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 담보로 대출 받고 제가 좀 사업 좀 할게요. 그건 이제 흔한 스토리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지. 이거 아버지 평생 이거 집 하나 남겨놨는데 아버지 노후자금으로 써야지. 예. 근데 이제 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사업 잘하면 제가 아버지 생활비 한 달에 500만 원씩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지. 예. 첫 달만 주잖아 500만 원. 예. 다음부터는 안 주고. 해서 아버지가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의사를 표시합니다. 뭐라고 의사를 표시하죠? 우리 아들 대출해 주세요. 제가 담보로 제공할게요. 그리고 혹시 우리 아들이 못 갚으면 뭐 할게요? 제가 갚을게요. 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그게 진정한 연대가 되는 거예요. 의사 표시. 그런데 부진정 연대는 어떤 개념에서 성립될 수 있냐면요. 회사와 종업원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회사와 종업원 관계. 그럼 종업원이 사고 치면 누가 책임져야 돼? 회사. 근데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잖아.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개공과 고용인의 관계.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니잖아요. 이거니까 뭐하고 뭐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 회사와 종업원 관계니까 종업원이 잘못한 건 회사가 책임지는 일종의 무슨 연대? 부진정 연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 이제 손해배상 파트를 쭉 보셨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